12억 상한이라는 게 그게 왜 그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우리 마승희 다른 나라도 이런 제도가 상한제가 있네 가격이. 이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 하면요. 우리나라는 그 지역 편견이 너무 심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값하고 지방에 있는 집값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만약 이걸 다 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지방에는 거의 어려움이 많고요. 수도권에서는 이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여쭈었던 적정 생계비, 그 다음에 그 최저 생계비를 지역별로 다 계산해 가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주택의 값에 의해서 그냥 단순 유동화시키는 금융상품만 돼버림으로써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9억에서 처음에는 9억으로 했다가 하도 이제 압력이 심하니까 12억 올라가는데 그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는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마 구체적인 것도 우리 그 마승일 교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뭐가 하면은 이게 지금 복리로 계산하니까 이제 빨리 이제 주택값이 이제 삭감이 돼서 이제 나중에 깡통이 돼버리지 않느냐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기가 평생 살면은 그게 완전히 집값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작아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리스크도 감안하면은 예를 들면 빨리 집값이 어떻게 집값이 소멸되든지 간에 내가 거기 살고 있는 한은 집값을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은 금액이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세대 간에 이제 사실상 주택연금을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연령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령층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근데 지금 자녀들하고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추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뭐고 하면은 이게 지금 평생주택이 인기가 없어가지고 통장주택으로 바꾸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통장주택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 주택을 이제 부동산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의 말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택은 반동산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소위 말하는 수요는 동산입니다. 수요는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고요. 공급은 부동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문제나 시장 문제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항상 갭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데 공급은 한 최소 2, 3년은 걸리고 길게는 10년쯤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시차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하는 사람이 그거는 걸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장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택을 저금 통장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고 하면은 여기 이제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임금 개선 방향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임금 이제 최초의 가구가 형성돼서 이제 소위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이 어느 정도 소위 말하는 그 건축비까지만 커버가 될 순간이 되면은 바로 영모기지를 활용해서 내가 돈을 빼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돈을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묶여있는 모든 건축비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금융시장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건축비를 제한하느냐? 만약에 건축비까지 다 쓰게 되면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소유권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완전히 깡통 주택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최소한 건축비만은 상하한선을 놔두고 그 위에 분야의 자산에 대해서는 자기가 필요하면 유동해서 쓰고 돈이 있으면 또 넣고 이래서 자기의 자산 가치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에 들은 자산에 한해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자산이 남을 경우에 상속세를 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한 가구, 주택에 한해서는 상속세를 감해준다거나 혹은 면제를 하면 아마 자녀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은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보장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선 방안에서 통장주택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20몇 년 전에 낸 아이디어라 상당히 우리 한참 지금 가까이서 거꾸로 지금 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전부 이제 뭐 한번 뛰어들면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쭉 훑어 봤는데 기본적인 뭐랄까 이론적 배경 이런 건 좀 부실한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고 뭐 아주 좋다는 것부터 뭐 아주 나쁘다는 생각까지 다양한데 다만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는데 노인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의 주택을 소유하는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가입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받고 소유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다만 그게 이제 모질했냐 안 모질했냐는 문제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건 정부의 보증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저 생계비하고 그다음 적정 생계비 이걸 같이 넣어서 지금 단순히 금융상품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상품으로 접근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하여튼 정부 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최소 뭐 정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한해서는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억의 상한제라는 게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자금이 무한히 있으면은 그 주택의 가치에 따라서 뭐 다 필요한 만큼 줄 거 아니겠어요? 또 필요한 만큼 주택을 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또 하나는 주택에 한국은 주택을 전부 다 통째로 모기지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부 들어야 돼. 그래서 20억짜리 집에 가지고 한 10억이고 5억에 필요한 것만 해서 한다 이게. 그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그야말로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꼭 지역 간의 그 격차 문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나 그런 생각인데 다시 마 교수님한테 말씀드리면 12억이 외국 같은 데는 있습니까? 그 사안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HECM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벤치마크에서 도입을 했는데요. HECM 프로그램도 초기에는 그렇게 한도액을 뒀습니다. 뒀는데 지금은 이제 한도액은 두지 않는데 어떤 주택이든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단지 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한도액을 둡니다. 물론 그건 그래야겠죠. 12억을 풀면은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도 주택연금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다만 대출 한도가 있으니까는 뭐 20억을 다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살아가는데 뭐 10년 살지 20년 살지 모르지만은 그 중에 내가 한 3, 4억이 필요하다면 그거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그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부분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집 전체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뭐 지금 아까 평균이 뭐 한 3억대 전후 아니에요, 지금. 주택연금 가입 주택 가격이 지금 3억대 도시에서 3억대 집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뭐 강북만 해도 뭐 다 1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7, 8억 헐고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는 더구나 그 대도시에 가도 비슷한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미 고령화 됐어요. 그 재산을 몰다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려면 결국 부분 대출도 부분 매각이 되든 대출 방식이 되든 부분도 허용되지 않냐. 근데 이건 부분이 영국형에서는 그게 일반적인가 보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그거는 영국 뭐 아일랜드 뭐 이런 데 보면 다 부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전체를 다 하는 건지 그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저기 그 주택금융공사에 나온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니 개선방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 사실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문제점을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은 이걸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갖고 사실 현재 소비자들 것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또 이제 못 들으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조금 그 소비자 입장이랄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12억을 소위 리버스 모기지 한도액으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만 할 수가 있고 이 액수를 갖다 올리면은 소위 집을 좀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영향이 생기긴 한데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서울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별로 현금은 없고
아파트 한 채 강남에 있다는 거지. 20억, 30억 정도 하는데 들어가려니까 가입을 하는데 12억이라는 제한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분 가입,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그 우리 지금 그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12억의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12억 원이라는 것을 한도로 해서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는 되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지역 간의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하고 주택 가격의 격차가 엉망치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울 지역하고 주택 가격이 난 예를 들면 공주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그걸 적용할 때 플렉시블하게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정부에서나 이 보이지 담당하는 떡목이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걸 생각을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두 분 중에 좀 좋은 아이디어나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지금 이제 12억으로 제한하는 데서 더 이상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문제는 이제 마선희 교수도 금방 말씀을 하셨고 다만 대출 금액만 제한을 하면은 뭐 20억이든 30억이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 문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하고 지금 지적했던 단순히 금융상품이 아니고 지금 이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소위 뭐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특히 기재부가 그렇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은행을 통해서 하고 리스크 보증만 해주고 그것도 이제 보증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여쭈었습니다만은 이게 금융상품으로 딱 꽂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상품으로 가면 전혀 달라져요. 현재돈에 어떻게 개선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또 하나 드리는 건 이제 복리 방식 있잖아요. 그 복리 방식이 맞긴 맞죠. 그죠? 근데 지금 뭐 일본이나 또 어디 아일랜드인가 어디는 미리 돈을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달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회사에서 자기 재산의 반태기가 날아간다 그러면 누구도 나도 계산하려니까 이것도 밑에 좀 적어놨습니다만 그거 한참 걸려요. 그거 컴퓨터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저거만 해도 뭐 그 한 년, 20년 뒤만 해도 40% 이상 손해보더라고 달리보다. 그러면 이거를 이 제도를 왜 복리를 해야 되느냐? 미리 떼면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떼서 주면은 그리고 그러면 복리하고 달리를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너 어디다 물어보니까 그 정부 부처에 물어보니까 왜 그것도 다 그렇게 한대. 근데 보니까는 뭐 저기 일본하고 아일랜드 같은 데는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복리가 그래서 이거는 주택 가격이 작은 사람은 적은 사람은 복리를 해놔서 달려나 뭐 자기가 쓰고 다 죽을 테니까 집 보내고 가면 되는데 집값이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쓰고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이게 고민스러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친척한테도 물어보니까 뭐 집 반 날라갈 것 같은데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거 여목이지 상품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품이고요. 네. 이게 모형화 자체도 어렵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모형화할 때 여기 이제 주요 변수가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그다음 이자율, 그다음에 사망 확률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값들을 모형화할 때는 이제 고정된 값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모형화를 하고 월 지급액을 이렇게 결정을 하지만은 이게 이제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장기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언제 사망할지 모르고 언제 종료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모형상으로는 여기에 이제 보증 기간이 손실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도록 이렇게 모형화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흘러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미리 떼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모형하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아니 이자만 예. 지금은 이자를 그때 내질 안 내고 예.
이자를 나중에 다 묶어갖고 이제 마지막 최종 때 이제 계산해서 그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복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지 말고 매달 이자하고 보증료 띄고 준다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복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대출로서 이제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 대출로서 보증료가 지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 그 대출되는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데 이자가 붙고 하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이렇게 떼서 하긴 좀 힘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모형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형 상품 같으면은 그리고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이걸 자금 공급자가 금융기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자율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에 좀 많이 좀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CD 금리의 1.1%, 연 1.1% 가산 금리를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코픽스 금리에 연 0.85%를 가산해서 그 대출 이자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모기지 상품하고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특히 또 그 농지연금하고 주택연금 비교하면은 주택연금이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만은 주택연금 그 자체만 볼 때는 그다지 높은 수준의 이자는 아니고 이게. 이자율은 물론 낮은데 있는데 그게 복리로 가중돼 가니까는 나중에 손실이 크게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꺼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복리가 아니고 단리 적용하면은 그 가입자가 그만큼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 그렇게 되면은 보증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보증 손실 조금 있다 얘기했는데 이 금리를 먼저 받으면은 그럼 그 은행은 그걸 받아서 자기가 이자 놀이 하면 돼요. 또 우리 가입자한테 하지 않고, 그죠?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요거를 자기가 활용 안 하고 가입자한테 놓고 거기다 또 이자 그 붙여가니까 이게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하고 아일랜드가 그런다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한번 전문가로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모형 자체가 일본 아일랜드하고 우리 주택연금 같은 형태의 모형 자체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보증료, 왜냐면 자꾸 해야지 이 사람들 가면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인데 보증료라는 게 그 받는 이유가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라든지 또 이 사람이 소득이 없으니까는 이 다음에 못 갚을까봐 그걸 떼는 걸 막기 위해서 난 크게 두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그 한국적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진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구태 보증료를 왜 받아야 되는지. 물론 관리하는 기관의 그 운영비로서는 뭐가 얼마 가져갈 수 있지만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게 갚지 못하면 떼일 염려가 있다. 떼긴 집을 담보로 했으면 끝이지 떼일 염려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마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보증료로서 받는 데는 맞는 얘기입니까? 예, 일단 주택연금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예를 든다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처음 모형화할 때 예를 든다면 평균 2%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모형화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든지 0% 된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대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 가격하고 그동안의 대출 원리금하고 비교해서 주택 가격이 대출 원리금보다 더 높아야지 손실을 안 보는데 대출 원리금이 더 높아져 버리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버리면 또 마찬가지고 이자율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아지면 또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년이나 30년, 40년 뒤에 가봐야지만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보증 기능을 안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대출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 원리금이
주택 가격보다 더 큰 경우에 그 부분을 보증으로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보증 기능이 없으면은 그 지금과 같이 평생 그 연금 형태의 지급해주는 이런 모형은 사실 설계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보증 기능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증료가 적정하냐 그 얘기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옵셋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있는데 그 적정 수준이 얼마냐 이거는 한번 이제 아까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보증료가 부담이 되면 아까 집값 낮은 사람들은 인하해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부 복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공할 때 이제 얘기를 또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아까 민간 대출 활용 방안 얘기하셨잖아요. 민간 대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민간들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민간 주택 연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도로서는 할 수 없는 게 DTI가 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모든 대출은 DTI를 적용해. 그 노인들한테 DTI 적용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DTI는 그 포워드 모기지, 그냥 통상적인 이제 전통 모기지에 적용하는 게 DTI고, 영모기지는 영모기지가 아니고 이제 일반 대출. 일반 아까 민간 쪽으로 제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할 수 있도록 하면은 DTI를 풀어야 된다. 왜냐면 DTI를 하면은 이 상환하지 못할 걸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주택을 일단 여기든 저든 주택을 담보를 했으니까 민간은행은 그 주택을 평가해서 이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한 번에 대출해 줄 수도 있고 매달 이렇게 나눠서 뭐 10억이면 10년이면 10억, 뭐 10억이면 매달 나눠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런 경우는 그 DTI, 이 다음에 돌려봐 상환을 못 한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대출을 만약 아까 제한하시려면은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저축제도에서 DTI가 왜 이렇게 DTI라는 건 주택 투기를 막으려 해서 한 거지. 그렇잖아요. 주택 전문사에 DTI는 사람들 돈 빌려갔다 자꾸만 갭 투자하고 뭐 전문애들이 이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이거를 지금 연금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거는 자기 담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시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민간 제안하시려면은 대략 이제 제가 들은 지금까지 그 소비자들이 제시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안 된 것 중에가 이제 공공의 기능이 뭐냐 이건데 결국 이제 노인복지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이 문제. 노인복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서비스 주거 서비스에 대한 것을 한 1년 이상 했거든요. 이게 소득 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제 노인의 경우에 집은 고가를 갖고 있어도 사실 이 사람들 생활소득이 부족하니까 복지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제도적으로 공짜로 돈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 집을 이용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지금 여러 번 얘기 나온 것 같이 보증료가 비싸다,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 DTI다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그 국민연금제도 돈이 많은데 이제 국민연금제도도 지금 큰 변혁을 가져야 돼. 지금 소득 비례 방식으로 바꾸라나 우리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금방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기 분명히 이제 또 거치고 이제 또 그러겠지. 근데 그럼에도 소득 비례 방식을 하면은 결국 지금 넉넉히 받던 사람이 덜 받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험료 낸 거에 한 10년 이내에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큰 득이에요. 근데 이 소득 비례 방식이라는 것은 자기가 낸 거에 비례해서 받아가끔 하니까는 그럼 이제 많이 받던 사람 손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다행히 주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주택이 없는 사람은 기초연금으로 가야겠지만 주택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으로 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그래서 뭐 국민연금 기금 갖고 집을 사들든지 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너무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이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시니까는 조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연구를 하고 뭐 아이들이 내분까지는 했는데 그다음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서 어떤 문제점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역 밖의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생각에는 방금 그 제도를 하나 둘 이거는 그 제도를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집행자들이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래 출발 자체가 우리가 공공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금융상품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 저 마승열 교수가 이야기했던 대로 금융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한쪽에 하는 거지 그 하나하나의 모델에 들어간 변수에 대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예를 들면 주택, 금융공사라든지 허그 같은 데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건의를 드릴 수는 있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일이 경우에 따라서 다 연구를 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부족한 거는 또 나중에 추가로 하는데.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민간 영목이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원장님께서 이제 DTI를 말씀하셨는데 그 DTI는 이제 그 debt to income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대출 목돈을 대출을 받는데 이거를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DTI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영목이지는 내가 주택이라는 전체 자산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연금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DTI하고는 상관이 관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 영목이지 상품은 그냥 지금 현재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목이지와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모형화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TI는 굉장히 하니까는 뭐 잘라주는 건 관계 없으니까 이 투기와 관계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공공 쪽은 이제 지금 이 금융적 전문 쪽이시니까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하여튼 국민연금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도 이게 지금도 200만 이상이 뭐 작년도 9월 달인가 뭐 17,000명인가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만 원 갖고 살라 그러면 부부가 사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집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데 근데 민간은행은 결국 민간의 금융 논리에 따라서 수익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는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공기관이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연금 기금 같은 것이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 국민연금이 그 재산을 까먹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집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뭐 제가 그 노트에 썼지만 이게 보건복지부나 노동부 이런 데서 나눠 살 일이 아니고 이건 저 사회보험청이나 사회보험부를 만들어서 국무총리를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거 판단해야지 이게 전부 다 부처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시간 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한번 두 분께서 한번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한번 정리해 주셔서 끝냈으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완전히 금융상품이 되어버리는데 이제 복지상품화해서 제가 원래 출발할 때 국무총리실 산하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융상품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은행 상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몫이 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예를 들면 보건사회연구나 등등에서도 연구를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여러 부서가 같이 해서
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이 주택연금제도의 위기가 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입자가 급증을 한다고 가정한다. 계속 가입을 많이 한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늘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침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떨어진다. 가입자는 많아지고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이건 진짜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데 대해서는 혹시 지금 주택 리버스 모기지를 다루는 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위기에 네, 뭐 그런 문제 때문에 매년 한 번씩 그 주택 연금 모형에 적용되는 변수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예측치가 어떻게 될지를 평가해서 그거를 이제 모형에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이 처음 도입됐을 때 비해서 지금 현재 좀 많이 떨어졌는 거지. 똑같은 1억짜리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주택에 70세 되는 분이 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었으면 지금은 예를 든다면 한 7만 원 정도밖에 지금 못 받는 형태가 모형이 점점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왔는 거죠. 그 리스크 분석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다른 분도 질문 있으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선례가 있잖아요. 그 선례를 보면은 나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